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과자는 나눠 먹어야 맛있죠. 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오늘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일단 문제. 입실은 조금 어려운데. 문제집 16쪽 보시면 제2장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제1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요. 1번 홀수 일단 풀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자원에 대한 효율적 생산, 분배의 관리는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는 일반지하 시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16쪽의 1번이에요. 문제집 16쪽. 네.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옳지 않은 것,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고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옳은 이야기고. 이번에 부동산 공급에는 계획 수립, 부지 확보, 건축 등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은 비싸서 고가품이므로 자금의 조달과 깊은 관계가 있어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소유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유를 증대한다 그랬는데 이자율이 상승해야 되겠어요? 하락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부동산 시장이 일반지하 시장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은 지리적 기초 고정성, 부동성이죠. 이질성, 이게 개별성이에요. 내구성, 이게 다른 말로 영속성이죠. 등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 때문이다. 그렇죠. 5번.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한 부동산에도 유사한 가격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3번 문제로 가봅니다. 옆 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다. 비표준화된 시장이다. 그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잖아. 시장 기능.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알고 계시죠? 공급이 더 장기가 쉬워요.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체적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는데 이거 좀 어렵네요. 대체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X제, 뒤쪽으로 Y제라고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나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그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비싸니까 감소. 그러면 비싼 아파트를 수요했어요. 대체. 오피스텔로 대체하려고 그러겠어요. 대체.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래서 가격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무슨 시장의 특성을 얘기한다 그러더니 또 수요 공급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하면서도 중요한 건 수요 공급 쪽이어서 이렇게 좀 어렵죠 아직은 이런 문제는. 4번이 답이고 5번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주체 지대의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원 배분이에요.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3번은 4번이 답이었고 자 5번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좋아요.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있을까요? 비싸니까 소수의 판매자, 소수의 구매자가 있을까요? 소수.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불가능하죠. 아까 조직화요, 비조직화요. 비조직화랬죠. 그다음에 4번 자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에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공적 경향도 있지만 거래는 대단히 사적이죠. 5번 부동산 시장은 곡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곡지성 때문에 지역마다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오른쪽은 뭐냐면 답이 오타가 나왔는데 가장 오른쪽은 다시 1번 자 부동산 시장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바꾸세요. 1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수였죠. 그 다음에 조직화가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적 경향이 강하다. 4번, 1번, 4번 두 개로 답을 하죠. 4번도 좀 그런데 4번 공적 다시 4번 한번 보죠.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에 공적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랬는데 공적 경향도 있고 사적 경향도 있거든요. 한 개만 고른다면 1번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1번 답을. 1번. 우리 답은 뭘로 나갔죠? 4번으로 나갔죠. 4번 말고 1번으로. 만일 두 개를 고른다면은 1번과 4번. 근데 두 개 보기에는 뭐 4번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제2절의 효율적 시장인데 자 여기는 조금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쪽 좀 참고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 그랬는데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렇죠. 효율적이죠. 4번. 할만하네 이런 건. 3번 문제.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이 반영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완벽하죠. 그래서 여기 옳은 이야기고요. 2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 투자 분석을 백날 잘해봤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르고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데 뭐 간단합니다.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겠어요? 우리나라죠. 북한은 정보가 통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다음에 4번 과거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요. 여기. 과거 정보를 가지고 초과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가지고는 안 돼요. 정상이윤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5번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요. 공표된 정보가 현재 정보나 과거 정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는 초과수익이 없고 만일 얻고 싶으면은 미공개된 것, 미래 정보.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답이 1번이고, 자 5번. 자, 부동산 가격은 각종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좋죠. 일단 뭐 정보 비용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죠. 2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적 효율성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건 설명 안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일단 넘어가시고 이건 문제네. 다 할당이네 이거. 3번 독점을 획득한 기회비용이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독점자 할당이 되지 못한 게 되는데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독점도. 그래서 여기에 3번이 틀렸고
요거는 설명 안 한 부분이라 그냥 봤으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그냥. 자, 4번 좋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죠. 정보시장이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알게 될 것이고 남보다 많이 볼 수가 없을 건데 정보가 공개 안 돼 있으니까 정보를 아는 소수가 초과이익을 얻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고. 5번. 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보다는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옳은 이야기입니다. 뭐 자주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아직 설명 안 드렸던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뭐 답은 3번 맞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과 과정이죠. 여과 과정인데 1번에 자, 주택시장과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랬는데 아까 잠깐 읽어봤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이거 증가가 아니고 감소했을 때예요. 감소죠.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대해서 별 매력이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이 헌주택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어요. 수요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비어 있잖아요. 그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그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상향 여과를 이제 그래서 거의 확인해 봤던 건데 1번 틀렸고 2번 거주자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뭐 별건 아니고 내가 가진 제한된 돈 가지고 만족감을 최고로 높이고 싶은 게 소비자다 그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3번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시키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한다. 그래서 그러겠죠. 만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넘치니까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초과 수요 때문에 그 이야기 별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상승한다. 4번에 어떤 지역의 토지이용이 이주력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이용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그런 걸 천의 또는 계승. 좋아요. 5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생기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예요. 이건 아직은 어려워서 설명 안 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이. 그거는 다다음 주 정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3번. 주거원래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고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부여비효과 편익은 원하고 부의 부여비효과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3번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바뀌었어. 낮은 쪽으로.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하향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는 부자들이 살았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동네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럼 동네 소득이 아래로 똑 떨어졌으니까 상향이요? 하향이요? 하향. 그러니까 상향여과 때문이 아니고 하향여과 과정 때문이 이거는. 그래서 틀렸죠. 5번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대로는 입지이론 후반부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대로는 진짜 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철학적이라 이거는 제가 좀 봐가면서 조금 공부가 됐을 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입지이론 쪽으로 가보죠. 뭐 입지이론. 제2절의 입지이론인데 여러분들 대략 한번 쭉 볼까요? 제1절이 이제 입지와 입지 선정이죠. 여기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나오는 쪽인데
제1절은 뭐 딱 보니까 뭐 입지가 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시험에 나올 거는 거의 없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제2절에 농업지 입지 선정이다 그랬는데 이 입지론에서는 그러니까 1번 보니까 튠넨의 농업 입지 이론이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튠넨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학자. 이렇게 사람 이름 들어간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입지 이론은 그러니까 이론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들어간 거는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167쪽 가시면 제3절에 주거입지의 선정인데 뒤에 뭐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 이름이 없잖아요.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거의 안 나오고요. 172쪽 가보세요. 172쪽에 상업입지론 나오잖아요. 상업입지론. 딱 한 장 넘겨서 174쪽 가니까 계속 사람 이름 나오네. 크리스탈러. 또 뭐 한 장 넘겨보니까 177쪽에 레일리 나와요. 예, 뭐 거기도 사람 나오고 한 장 또 넘기니까 컨버스 뭐 그다음에 허프 나오나요?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오는 거 이런 게 사람 이름 들어간 것. 그다음에 이제 쭉 넘겨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시냐 하면 뭐 양이 많네, 그죠? 195쪽 가보세요. 195쪽 가니까 공업입지 선정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한 장을 팍 넘겨보면 197쪽에 가로 1번에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배버 있습니까? 그것도 또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잘 그런 게 넘어가면 뭐 래쉬 이런 거 있죠? 래쉬.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 들어간 것들이 시험에서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3쪽에 한번 가요. 203쪽. 도시구조와 지대를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할 생각인데 이 부분은 일단 넘겨보면 거기도 대부분 사람일걸요? 동심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버제스라는 학자거든요. 첫째 줄에 뭐 버제스 나올 거예요. 뭐 넘어가면 뭐 선형이론 그래 호이트라는 학자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 이름이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질문? 혹시 한국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참 크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학자들이 전 세계가 써먹을 만한 통용될 만한 이론을 좀 이렇게 좀 개발하고 그래서 모든 기본서들이 좀 그 사람 이름을 인용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요. 예컨대 뭐 형남수 뭐 소매인력 법칙 이러면 너무 좋겠냐 이야기야. 미국 사람들도 막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개발한 건 하나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개발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거. 한 문제 맞추는 데는 척척한 기여를 할 겁니다. 컨버스 이론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간략하게.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좋아하시긴 할 거예요. 계산은 금방 하니까 그런 것만 알면.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얼마든 유도할 수 있는데 계좌를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좀 요즘 뺏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난 전화 한번 하려고요. 너 왜 뺏기니? 하도 요즘 뺏겨가지고 이제 전화도 잘 안 해. 농담이고 전화 뭐하러 하겠어요. 나도 다 뺏긴 건데 뭐 이제 옛날 학자들 거. 뭐 책 쓸 때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분이 김명진 교수, 이창석 교수. 제가 한 20권 봤거든요. 책 쓸 때. 그다음에 이제 조주현 선생 것도 좀 봤고. 그다음에 안정근 교수 것도 봤고 이원준 교수 거, 조영래 교수 거 뭐 이렇게 몇 사람 거 봤죠. 미국 책도 좀 몇 개 봤고 그래서 집에 이제 원서가 있는데 영어가 그때는 좀 될 때고 지금은 안 돼가지고 안 봐요. 보면 머리가 사나워. 수세 박아놨는데 뭐 먼지가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자, 160쪽인데 160쪽. 제1절의 입지 입지 선정이죠. 그래서 입지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입지가 뭐예요? 입지.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지란 어떤 경제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다. 장소.
주택이나 공장, 상가, 학교, 사무실 등등등등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 및 인문적 위치이다. 입지 선정은 뭐냐? 입지 주체가 주관의 입지용을 토지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다. 입지 선정. 때로는 주어진 부동산의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협의 입지론이라고 후자는 광해 입지론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용어를 나중에 다른 데 써먹으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시험을 낸 적은 없고요. 입지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용도를 결정했어요. 예컨대 커피 전문점을 한번 해보자. 커피 전문점. 그럴 때 야 이거 어디다 해야지 장사가 잘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입지 선정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협의 입지론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되냐? 안 돼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다. 땅이라는 게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입지론이 중요하다. 이걸 협의의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지론은 뭐냐? 적지론. 요거는 나는 땅은 가지고 있다.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토지의 위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위치는 정해져 있다. 위치는 그 이야기예요.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이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잘 팔릴 거냐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컨대 상가 만들어서 커피 전문점을 하라 그래야 될 거냐, 아니면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전원주택을 팔아먹을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용도를 고민하는 거죠. 적절한 용도. 그래서 적절한 용도를 고민하는 게 적지론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광해 입지론이라 한다.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땅이라는 게 용도가 하나에서요, 다양해서요. 보여요.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어떤 게 제일 돈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중요성 뭐 이런 거 다 그냥 읽어보세요. 입지경쟁 그 뭐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넘어가셔가지고 자 162쪽에 입지조건의 평가 기준에서 4번에 보니까 괄호 1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 임지 뭐 그런 거 있나요? 그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주거지. 요거는 쾌적성이나 편의성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한다. 요거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냥 알아야 돼, 이거. 이해하신 거죠?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이야기를 못하면 그건 안 돼요. 소비자가 왔을 때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싸요? 그럼 쾌적성과 편의성이 제공되잖아요.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해야지. 보세요, 뭐 보기에 좋잖아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이랬더니 말을 못하고 막 버벅거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 상업지 그러면 그 맨 뒤에 수익성. 상가는 역시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죠. 공업지는 맨 뒤에 가니까 생산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뭐 농지나 임지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그건 누가 안 물어봐요. 농사 짓는 땅을 그냥 사는 거지 안 물어봐 왜 좋은지. 그래서 됐고 제2절에 농업집 선정인데 여러분 튠넨의 농업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자,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튠넨은 그에 이어서 고립국 이론이라는 곳에서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뭐 안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튠넨의 이론을 흔히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뭐 이렇게도 불러요. 나중에는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 튠넨의 이론은 뭐냐 하면요. 여기 자,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걸 도시라고 할게요. 또 이제 어떤 책은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이 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먹고 살려면 거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경지가 없어야 될까요? 먹고 살려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외곽을 농경지라고
가정을 합니다. 농경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종축을 우리가 지대라고 보고, 지대가 이제 토지 임대료예요. 이것도 이제 가격 변수니까 가격이 비싼 땅일수록 당연히 임대료는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가격 또는 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중심지 사이의 거리라고 봅니다. 거리. 그럴 때 튀넨이 이야기 생각하는 농경지는 이 토지들의 비옥도가 일단 동일하다고 봐버려요. 그러니까 비옥도는 차이가 난다고요? 똑같다고 본다고요?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A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 B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가정한다. 똑같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쌀을 한 120만 원어치를 생산했다 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고 원가가 한 40만 원 된다. 빼버리면 나머지 80만 원은 이익이 없는 거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A 같은 경우는 도시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고, B는 도시 시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결국 수송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B지역은 이익이 아주 작아질 것이고 A지역은 상당히 이익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차피 비옥도가 똑같은 농경지라면 농민들은 어떤 토지를 좋아하겠어요? 거리가 뭐 B지역의 토지요? A지역의 토지요? A지역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비싸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 임대료가 비싸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A지역은 즉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굉장히 비쌀 것이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 사용되니까 지대는 비쌀까요? 싸질까요? 싸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대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걸 한계 지대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대곡선의 의미는 뭐냐? 도심에서는 여기까지가 지대고 이렇게 높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고요? 지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외곽, 이제 그걸 보통 조방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최외곽에서는 지대가 제로가 되는 땅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수송비 때문에 돈이 안 된다면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이 외곽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럴까요? 안 지으려고 그럴까요? 안 지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튀넨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가 보세요. 164조.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튀넨의 농업입지곡선 가로 2번 보니까 단일 작물의 지대곡선이죠. 어느 농부가 A 작물을 경작하는데 헥타르당 생산비가 40이고 가격이 100만 원인 농산물이다. 그러면 이 농부가 시장에 입지할 경우 순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60. 자, 그럼 그래프에 60만 원 있죠? 지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60 다 칠 거다 그 이야기. 그게 지대예요. A 작물의 헥타르당 생산물을 1kg 운반하는데 5만 원 운송비가 든다. 그러면 12kg를 나가면 5 곱하기 10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제로예요? 제로. 그럼 그 밖에서는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 선으로 그었던 한계 지대곡선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밑에 보니까 위 그림에서처럼 보통 운송비가 절감되는 소비시장이 가장 큰 이유는 얻을 수 있다. 12km 지점 이후부터는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 지대 곡선을 노란 색깔을 한계 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여러 작물의 경합에 따른 지대 곡선이다 그랬는데 자 똑같은 과정으로 A 작물 보자고. A 작물.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리시면 A하고 B만 그릴게. 시간 없으니까 A하고 B만. 자 여기가 거리다. 거리. 여기가 지대다. 지대. 자 그럴 때 A 작물의 지대 곡선은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죠. A 작물. 그래서 거기는 중심지에서 이익이 얼마예요? 120에서 생산비 뺀 거니까 80?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80. 여기 80. 그 다음에 거리 얼마에서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8kg예요? 10 나누기 8kg 맞네 여기. 여기 8kg.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B작물 봤더니 75에서 30 뺐으니까 얼마? 45. 중심지에서는 45만 원이죠. 45. 여기가 45라고 치고 그러면 5구 45인가요? 3인가 3? 그럼 15kg. 그러면 이렇게 자 15kg까지 농사를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15kg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이제 책은 나중에 보시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가 농사를 지어야 이익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익이 누가 높아요? B작물이 높아요? A작물이 높아요? A작물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A작물이 농사를 짓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교차하는 점 뒤에서는 여기는 누가 이익이 높아요? A가 높아요? B가 더 높아요? B가. 그러니까 이쪽은 누가 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겠어요? B. 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사방팔방 다 농경지가 있다 치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앞도 뒤 다 있다. 그러면 동그랗게 안쪽은 도심 안쪽, 여기가 도심이에요. 여기가 도심 안쪽은 누가 농사를 짓냐? A가. 도심 바깥쪽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 B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튠에는 도시라는 게 동심원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개 권역. 농사 이름은 기억을 안 해도 돼. 뭐 삼초식, 목포식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몇 개로 나뉘어진다고 봤다고요? 6개. 나중에 5개짜리가 있어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자, 그래서 일단 앞쪽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3쪽. 아까 동그라미 1번은 봤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튠에는 입지에 따른 농업지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고립국을 가정하였다. 즉 중앙에 하나의 대도시를 가진 풍요로운 평화를 가정하고 고립국 내 자연 조건을 동일하고 자연 조건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비옥도가 같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다음에 하나의 중심 도시가 존재하고 운송수단은 우마차, 소나 말이 끄는 마차밖에 없다. 예. 이용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다. 또한 농林항력 판단은 경제 유치로 봤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옥도가 동일하다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은 전제 조건에서 고립국은 작물의 시장 가격과 운송비 차이에 의하여 농업 경영 지역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심을 중심으로 자유식, 임업, 윤제, 폭초, 산포, 조방, 목축 이런 순서로 동심원상으로 6개 농업지대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6개가 중요해요. 6개.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시장 가까운 농장 경우에는 지대가 높고 집약도가 높아지는 반면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고 조방성을 가지므로 고립국에 있어 농업경영 방식은 집약적 것부터 조방적 것으로 동심원상으로 전개된다고 봤다 그랬는데 여러분 집약과 조방이라는 용어가 너무 아직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약농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면적의 농사를 짓는데 자본재를 많이 쓰는 게 자본재. 자본집약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것들은 사람이 몽땅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집약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자본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집약적. 조방적은 뭐냐? 소 키우는 거, 목축. 목축은 사람 한 명이 소를 200마리 혼자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조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약 그럼 뭐라고요? 노동이 많이 들어간 노동집약적이다. 조방 그럼 반대니까 노동력이 안 들어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예컨대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 소는 사람 혼자서 200마리 데리고 다니면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구간에 키우는 거 말고 저 유럽처럼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데리고 나가면 소가 살이 쪄가지고 완전히 클 때까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밖에 있다 온다 그 이야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값이 지대가 비싼 도심에 있어야 되겠어요. 뭐 기왕 어차피 2년 있을 거 멀리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멀리 나가가지고 소가 클 때까지 계속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은 끌고 와서 시장에서 팔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멀리 나가도 돼. 그러니까 조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50명 들러붙어서 일하는 과수원이야, 과수원. 과수원은 이렇게 멀리 가면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다가 배고파 정신 까먹고 또 부지런히 가가지고 저녁 때 돼가지고 배고파 그래가지고 저녁 까먹으러 갈 때 밥이 없네. 그럼 밤새 집에 와가지고 일도 못하고 왔다 갔다 만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가까이서 해야 된다. 가까이서. 그런 건 집약적인 농업이다.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안쪽에는 집약농업이 위치하고 바깥쪽은 조방농업이 입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집약농업은 지대곡선이 가파른 것이고 왜? 멀리 안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가니까. 조방농업은 멀리 가도 되거든요.
멀리? 그러니까 지대곡선이 가파를까 완만할까? 완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설명을 조금 더 해버렸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아까 164쪽에 동그라미 1번 봤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그 밑에 그래프 참고하시면 되죠. 작물 A, 작물 B, C까지는 안 했어요. 시간 없어서. 그래서 A는 스몰 a 동그랗게 그쪽에 농사 짓는다 그 이야기고. 이해하셨어요? B는 스몰 b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맨 마지막 줄에 가니까 시장과 가까운 곳일수록 토지용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집약화 된다. 뭐 그런 걸 방금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가로 3번에 튠넨의 농업입지 이론의 결론 및 요약 그랬는데 예. 입지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 놈은 지대가 없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갈수록 지대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대는 뭐냐? 수송비의 전략 얘기다 그 이야기. 예, 그래서 이런 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공식 필요 없어요. 예. 매상고, 곡물의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마이너스 수송비 그게 지대다 그 이야기인데 예, 이유는 뭐 간단하죠. 곡물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뭐 빤한 거 아니에요. 예, 곡물의 가격, 매상고. 요거는 생산비 더하기 수송비 더하기 지대, 토지사용대가. 이거 곡물의 가격이라는 게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되냐 하면 내가 농사 지을 때 들어간 생산비는 받아요. 생산비 그러면 두 개니까. 거기다 수송비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거기다가 토지 이용 대가는 지대는 받아야지. 내 땅 빌려주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곡물의 가격이다. 그럼 지대를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싹 다 이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판단 잘해야 되는 게 아니 선생 입장에서는 나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은 누가 부담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 갖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요. 제가 부담 갖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내비두면 되지 그냥 외우든 말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오죽이나 자신 있고 필요 없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생산비를 빼고 여기서 수송비를 뺀 것인데 잘 보세요. 아까 비용도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곡물의 가격이 단기간에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곡물의 가격은 인구가 2배, 3배가 되면 변하겠지만 옛날 도시는 인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물의 가격이 맨날 일정하고 생산비라는 게 아까 비옥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농경지나 일정해. 그럼 여기는 맨날 일정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뭐 120이고 여기 40이다. 그럼 뺀 80이 일정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지대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 수송비. 수송비가 제로이면은 당연히 지대가 80이 되는 거고 12km 나가가지고 수송비가 80이 들어가면은 지대는 빵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그래서 120에서 빵까지 갔잖아 이거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대는 뭐에 의존한다고? 수송비 전략 얘기다. 이런 결론.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공식이 아니고. 예. 2번 토지가 있고 토지용의 집약도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아까 집약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번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지는데 집약적 생산 방식의 한계지대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나 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생산 방식의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여기 아까 제가 입으로 설명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약도를 알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수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요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왜요? 거리가 가까운 데까지밖에 못 가니까 가파를 수밖에 없어. 에? 멀리 못 가니까. 요거는 조박농업은 소 키우는 거는 멀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가파르다고? 가파르다. 예, 완만하다. 예.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에이, 교수님 그거는요. 아까 이쪽은 80에서 시작해요. 45로 시작하니까 완만하죠. 만일 둘 다 중심지대 지대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같아도 가까이 가는 거는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고 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가팔라진 거예요? 완만해진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농업은 가파르고 조방농업은 완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여러 종류의 작물들은 소비 절감을 위해 가능한 한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입자리하고 서로 경쟁하게 되지만 최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어진 토지에 가장 많은 재래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작물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컨대 아까 이 안쪽은 A 작물이 차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왜? 지대를 제일 많이 내니까 땅 주인이 이놈한테만 빌려주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바깥쪽은 B 작물이 차지한다. 이렇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형이 같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 운송비에 따라 농업지역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동심원 형태의 토지형 체계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 주거지 입지 선정인데 여러분 주거지 입지 선정은 뭐 시험에서는 뭐 싹 중요하진 않은데 어렵기는 또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딱 하나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용어 정도로 이야기 드릴게요. 앞에 뭐 한 개 가로 2번에 한 개 주거비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세요. 뭐 의미 없어 그거는. 168쪽에 가시면 가로 4번에 최적 주거 입지 선정이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영역이고요. 만일 나온다면 이제 뭐 어쩌다 한 번 나오겠고 한 번 나온다면은 여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설명을 하냐? 선생님 안 나오는 데는 설명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 하느냐? 모의고사에서는 가끔 내요. 우리가. 왜냐하면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안중에 안 되든 이제 어쩌다 좀 섞는다 그 이야기인데 모의고사도 틀리면 기분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넓게 잡고 가는 거예요. 최적 주거 입지는 주거 입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라는 소위 비용 절감, 비용 최소화 입장에서 보통 결정하는데요. 자,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비. 그래서 이제 비용. 이것도 뭐 가격 변수죠, 뭐. 이럴 때 한계 주거비 곡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 책에는 이제 MHC라고 써진 거예요. 그래서 Marginal Housing Cost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주거비 곡선이에요. 그다음에 한계 교통비 곡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MCC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Marginal Commuting Cost에서 한계 교통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통비 곡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최적 주거 입지는 이 한계 주거비하고 교통비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항상 제가 만나는 데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경제학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만나는 데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만나는데.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이제 뭐 서로 모르죠. 여기가 최적 주거 입지다. 최적. 자, 그러면 이게 최적 주거 입지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있죠. 만약 여기 이제 D0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D1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D2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그 D1 지점이 최적이 아니고 D2도 최적이 아니고 오로지 D0가 최적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기 D1 지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심에서 가깝죠? 여기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요. 집값이. 교통비는 뭐 가까워서 얼마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걸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거비 아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더 도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가야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D2까지 와버렸어. 잘못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D2는 보니까 교통비가 너무 들어가. 왜냐? 왔다 갔다 하려면 죽거든요. 그러고 주거비는 좀 덜 들어가요.
항상 우리가 뭘 아낀다 그랬어요? 적게 드는 거예요?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교통비를 아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도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D1 다시로 갔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 주거비가 비싸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D2 다시로 갔다. 그러면 또 교통비가 비싸니까 들어갈 거 아닌가요?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 최저. 여기서는 더 이상 이동해봐야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조금 들어가 버리면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가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하셨나요? 이거 설명 뒤지기 어렵게 하는 됩니다. 한 개까지 하면은 죽어요, 이거요.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됐으면 다행이지.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거. 진짜. 훌륭해요. 그게 한 개인데, 한 개. 한 개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직은. 미분 개념이거든요. 마지널이라는 게 미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한 개가 제일 어려워. 한 개 혁명이 19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맹거, 제번스, 왈라스 이런 사람들. 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니까.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잘하셔가지고. 네. 그럼 일단 남으세요. 그래서 남으면은 머리털 뽑고 싶을 정도로 설명.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계속 갖고 가세요. 그다음 연필로 써놓으세요. 질문. 언젠가는 풀리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가로 4번의 최적 주거 입지 선정인데, 자, 거리 D1에서는 한 개 주거 비용이 한 개 교통비보다 많으므로 외곽으로 나가야 하고, 거리 D2에서는 한 개 주거 비용이 한 개 교통비보다 적으므로 도심으로 들어와야 총 비용을 극소화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가장 쉬운 거는요, 한 개를 무시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옆에다. 한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 그러니까 주거비랑 교통비만 비교하면 논리가 가장 쉽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따라서 D0에서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똑같아서 더 이상 이동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최적 주거입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같은 거 물어본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박스에서 한 개 빼면 기업번은 누가 많이 높은 거예요? 주거비, 기업번. 주거비가 높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외곽. 그 다음에 니은번. 거기는 뭐가 높은 거예요? 주거비, 교통비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왜 그렇게 판단만 할 줄 알면 돼.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세 번째, 둘이 똑같으면 더 이상 이동으로 줄일 게 없다 이야기죠. 그 지역을 최적 주거입지라고 한다. 예? 나중에 뭐 소득 변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 기왕 이야기하셨으니까 뭐 시간도 애매하고 그러면 한계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조금 해볼. 이러면 안 되는데. 11월 달에 이런 걸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짐 다 싸고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효용이라는 거는요. 효용. 먼저 효용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인데 총효용이라는 거 하고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제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총효용, 한계 효용. 근데 우리가 목이 말라요. 맥주를 한 잔 마실 때 맥주 아니고 맥주는 좀 그렇고 콜라로 할게요 그냥. 목이 엄청 말라요.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콜라를 처음 한 잔 먹었습니다. 목이 안 시원할까요? 너무나 시원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콜라 한 잔 먹었는데 2,000원어치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00원어치.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만족했기 때문에 500원짜리 하나 더 샀어요. 더 사가지고 원샷 딱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원하긴 한데 약간 배가 좀 거북해요. 그러니까 효용이 더 커졌다고요? 작아졌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00원어치 만족감을 느꼈어요. 현재까지 전체 효용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좋아요. 저기도 우리가 쉬는 시간인 걸 아나 봐.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일단 칼을 뽑았으면 여기다 여자밖에 없네. 여자는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고 3잔을 먹기로 했어. 3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거북해. 속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효용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어쩔 줄은 모르겠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0이다 그 이야기예요. 돈 주고 사 먹었는데
그래서 전체는 얼마일까요, 이제? 2,500. 예. 그 다음에, 야, 그래도 뭐 우리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콜라를 한 개 더 마셨더니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약을 사 먹었어. 그래서 약값이 3,0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효용이 있다고요? 마이너스 3,000원? 너무 심했네. 약을 좀 싼 걸 사 먹었어요. 1,500원짜리. 그랬더니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1,000원밖에 안 된다. 이처럼 효용은 점점 체감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는 거를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요거를 양에 따라서 1개, 2개, 3개, 4개 그려보면, 자, 처음에는 2,000, 두 번째는 1,000, 세 번째는 마이너스 500, 네 번째는 마이너스 1,500, 이와 같이 쭉 떨어지는데,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세상 만사는 항상 체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 다 하셨죠? 연애 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 중매로 하셨나? 중매도 연애는 하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연애한 거예요. 그때는 만나기만 하면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가슴이 설레일까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두근 하죠. 그때는 효용이 높은 겁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는 그나마 어쨌든 기다려져요. 결혼하고 20년 지나면 기다리실까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을까요? 네? 효용은 점점 체증한다고 체감한다고? 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신랑이 미워지면은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저만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살가운 게 아니고, 뭐 했어? 뭐 대충 쳐다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랬구나. 예의상 이야기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내일 하는 거,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뭐. 이해하신 거죠?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렇게 체감한다 그 이야기에 이제 다 왔어. 그러면 한계 교통비는 뭐냐 그 이야기예요. 한계는 전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씩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km를 더 갈 때마다 늘어나는 교통비란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단거리일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니까 키로당 교통비가 세요. 오케이? 단거리는. 그런데 한 500km 되는 데를 택시를 타야 되겠어요? 열차를 타야 되겠어요? 그러면 키로당 교통비가 택시처럼 3,500원일까요? 꼴랑 100원도 안 될까요? 별로 안 돼. 전체 가격이 한 2만 원 하겠지만 무궁화 타면. 오케이? 그러니까 한계 교통비는 감소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셨나요? 되셨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다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 괜찮아 이제 무시하세요. 선생님이 오죽하면 무시하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설명을 좋아해요. 사실은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특히 결혼 이야기 할 때는 딱 느낌이 오잖아. 야. 아무튼 뭐 만일 기왕 설명했으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주거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한계 효용이 체증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심장이 터져서. 계속 가슴이 설레이면서 만날 때마다 막 심장이 더 뛰어.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죽는 건 아시죠? 모르시나? 심장이 빨리 뛰면은 이게 이제 항진, 심박이 항진되면 조절하는 기능 자율신경이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라고. 너무 빨리 뛰면은 사람이 죽어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심장이 터져. 펌프가. 그러면 피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랑이 섭섭해 하시면 여보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들어봤어? 이야기 한번 해드리세요. 콜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적 주거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69쪽에 오셔가지고 169쪽 소득의 변화 최적 주거 입지 그다음에 교통비 변화 최적 주거 입지가 있는데 여기 뭐 별건 아니고 방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주거 입지는 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안 할 수도 있어 한번.
매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번 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안 중요하니까. 여기는 자 아까 이거 뭐라 그랬느냐? 요거 한 개 주거비 곡선, 요거는 교통비 곡선, 요것도 주거비 곡선, 요것도 교통비 곡선이라고 보자. 그럴 때 요게 최적 주거 입지였다. 최적 주거 입지 D0. 그런데 자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좁은 집을 원할까요? 넓은 집을 원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비 소비량이 증가해야 우측으로 이동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거비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최적 주거 입지가 이제는 여기서 결정되네요. 그러니까 D0 다시가 됐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 많아질수록 쾌적하고 넓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교외로 빠지는 현상이 강한데 그런 걸 교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비 감소요 증가요. 증가죠. 교통비 변화? 뭐 증가를 하지 뭐 증가. 증가를 할게요 그냥. 자 여기 이제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교통비가 증가한다라고 치자. 그럼 교통비 곡선이 우측으로 가야 된다. 우측으로. 이해하셨어요? 우측.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최적 주거 입지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다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안쪽. 여러분 혹시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차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멀리 가야 될까요? 도심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 그렇겠죠. 아니면 지하철 근처로 가야죠. 아니면 차 버리고 다니든지. 비교적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지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예컨대 자 기억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같은 위치에서 주거비용 부담 능력이 커지므로 한 개 주거비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니은번 따라서 소득 증가로 인한 최적 주거 입지는 외곽으로 이동한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교통비용의 변화와 최적 주거 입지 됐죠. 그래서 니은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통비용이 증가하면 한 개 교통비용이 증가하여 최적 주거 입지는 보다 도심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거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상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권 여러분 그 한 쉬었다가 30분만 더 하면 안 될까? 해도 되나요?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30분만 더 하죠. 다음 주에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30분만 더 할게요. 예.